예, 언어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인문과학적인 측면이라 했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어의 현상을 세 가지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수학적인 측면은 영원 불변의 진리다 해서 이 우리가 학습 이론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전통 영문법에, 즉 재래 영문법에서는 수학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수학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뭘 봤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자연과학의 모든 현상도 수학적인 측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말이 될 정도로, 우리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기차가 움직이는 원리 이런 건 말이죠. 이런 것은 원래 자연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철저히 수학적인 원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 안 된다 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학습에서 수학적인 측면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앞에서 공부했던 원소이론이라든지 순열조합의 원리라든지 그렇죠. 이 같은 수학적인 측면은 앞으로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사시제라는 이름으로 공부했죠, 지금까지. 동사시제, 벌써 제도 자체가 들어가 버리면 수학하고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인간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제라는 이름으로는 영원히 설명해도 지구에 종말 올 때까지 문법을 동사를 설명해도 답이 안 올 겁니다, 이거는. 12가지 시제라느니 24가지로 볼 수 있다느니 동사 시제는 36가지로 봐야 한다느니 그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행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해서 12가지 시제라면 여기다가 수동 시제, 능동 시제를 넣어버리면 금방 24가지 이상 늘어납니다. 밀체를 가지고 미래 시제를 했다면 그럼 메이랑 조동사 캔 같은 것이 나오면 무슨 시제를 해야 됩니까? 또 이름을 짓기에 나름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어버리면 동사 시제는 100가지가 될지 몇 가지일지 모릅니다. 12가지 동사 시제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학적인 측면으로 풀게 되면 눈 깜짝할 새 풀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동사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느냐? 왜 시제로 갈 때 이 시, 그렇죠? 이 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해되죠? 동사라 하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동작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모든 동작, 움직임은 시간이 결부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만났다. 언제 만났느냐 이 말이죠. 누구는 잠을 잤다. 얼마 동안 잠잤느냐? 그래서 언제라는 말과 언제 그 사건이 발생했느냐 언제 그리고 얼마 동안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수학적인 측면이 된다 이 말이죠. 이 같은 수학적인 측면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로 동사를 설명하자니 시제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자니 답이 안 나오죠. 그렇게 고생스럽죠. 그래서 모든 동작은 그 동작이 언제 발생하나 했을 때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하는 이 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수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동안 하는 것은 그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점개념, 선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면 동사, 시제라는 부분은 금방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차는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영어의 원리를 설명할 때 수학적인 측면이 또 몇 가지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수학에서 말하는 공통부분과 즉 공통집합과 차집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공통점, 이거는 차이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수학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면 간단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측면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과학적 측면과 인문과학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는 이 교재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법이라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은학자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촘스키의 변형생성 문법 아닙니까? 그 이론이 우리 전 세계적인 문법을 지배해왔지 않습니까? 변형 형성된다 이거죠. 바뀐다 이 말이죠.
바뀌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짜장면이라고 한 것을 자장면이라 하자. 이게 물론 잘못된, 물론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그죠? 짜장면이 자장면이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문법은 바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렇게 변명을 해버립니다. 설명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은 바로 수학적인 측면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동사, 시제, 동사와 시를 설명할 때는 수학적으로 설명해버리면 이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로서 바뀌지 않습니다. 문법이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첨석기의 변형생성 문법도 이 수학적인 설명 앞에서는 아무런 그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수학적인 측면, 자연과학적인 측면은 문법 학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문법 학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측면으로, 자연의 승리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 공식에 대해서는 강의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리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과연 7가지 공식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여러분이 암기하기에 쉬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가지 공식 중에서 첫째가 원소 이론이었죠. 원소 이론이 왜 설명이 길었느냐 하면 재래형 문법 때문에 길다고 그랬죠. 재래형 문법과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군소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형 문법을 무시해버리고 설명한다면 이거는 금방 끝납니다. 자, 원소 이론은 모든 문장, 긴 문장은 하나의 낱말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존재하는 낱말 하나하나 개체적인 원소적인 의미를 존중하라, 무시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맞죠? 두 번째 뭡니까? 상황이론이었죠. 상황이론이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말의 뜻이 바뀔 수도 있고 문법의 설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도 수고의 뜻도 문장의 뜻도 수고의 뭡니까? 문법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취사선택이론 아닙니까? 취사선택. 어떤 그 낱말의 원소적인 의미가 어떤 상황에 적합하면 그 자리에 쓰면 되고 적합지 않으면 쓰지 말라. 그것이 모든 단어의 용법이다. 어느 학자가 그 단어의 용법을 정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관사의 용법, 애니와 섬의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뿐입니까? 뭐 already와 yet의 용법 해가지고 온갖 설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통 영문법에서는. 그 모든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것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뭐 왕래 발작 동사의 용법이라든지 다 잘못된 겁니다. 원소적인 의미가 그 상황에 맞는지 틀리는지 말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알아서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할아버지 대가리라 했더라도 그 사람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못 썼다고 이렇게 꾸짖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습니까? 뭐였죠? 얼른 생각이 나지 않네요. 순서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간소화 이론. 간소화 이론. 말은 되도록이면 단어 수도 줄이고 힘도 적게 들이자. 간단히 생략하자.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순열조합의 원리 아닙니까? 순열조합의 원리에 따라서 10개의 아라비아 숫자가 무한히 많은 수어 세계를 창조하듯이 그렇죠. 기본 단어 1000개만 가지고 끝없는 수어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원리로 언어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히 암기라는 방법으로 영어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철저히 원리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말이죠. 원리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순서로 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뭐였더라? 내림순 번역이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말하는 순서대로, 우리말이든 영어든 말하는 순서대로 뜻이 전달된다. 상대방이 말하다가 중단했다면 중단한 곳까지 의사가 전달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어를 거꾸로 번역하게 되면 그 사람 말 다 하고 난뒤에 거꾸로 번역하다 보면 그 다음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죠? 중요한 것입니다. 전통 영문부에서는 이걸 어겼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언어의 세 가지 측면 아닙니까? 수학적인 측면이 있고 자연과학적, 인문과학적 측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야지 문법적인 현상이든 언어의 모든 어려웠던 현상들이
쉽게 풀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거 뭐 한 10분 정도면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말 속에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요것만 제대로 활용한다 하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얼마나 영어가 원리학적으로 쉽게 우리가 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